자, 안녕 우리 5학년 친구들. 오늘은 사회 수업을 하도록 할게요. 자, 11차부터 들어갈 건데, 자, 11차 우리나라의 자연재해입니다. 자, 오늘 출석 체크. 자, 출석 체크는 자, 0316으로 하겠습니다. 자, 오늘 3월 16일이라서. 자, 우리나라의 자연재해 어떤 게 있나 한번 볼까요? 자, 자, 그림에 집중호우로 산사태가 발생해서 큰 피해를 입은 모습입니다. 자, 산사태가 발생을 해가지고 지금 무너진 토사나 이런 것들이 이 도로를 점령해서 자, 차들이 지금 못 지나가고 있는 이런 상황이죠. 자, 최근에는요, 지진이 자주 발생하고 있대. 자, 연도별로 한번 볼까? 자, 연도별로 보면 자, 1990년대부터 지진이 자, 조금씩 자, 늘어나고 있다가 자, 최근에 엄청 많이 늘어났죠. 자, 252건, 115건. 자, 엄청난 변화를 보였는데 자, 지진이라는 건 왜 발생하는 걸까? 지진은 땅이 지구 내부의 힘을 받아 흔들리고 갈라지는 현상입니다. 땅이 지구 내부에서, 우리 지구 저 안쪽에, 자, 저 안쪽 내부에서, 자, 힘을 받아가지고, 자, 여기서 힘을 받아가지고, 이 땅이 흔들리고 갈라지는 현상이야. 자, 그래서 지진 피해를 보면, 자, 2016년 9월에는 규모 5.8의 지진이 경상북도 경주 지역에서 발생했대. 그래서 이 지진으로 불국사에 있는 다보탑이 파손되기도 했답니다. 자, 이 부분이 파손됐대요. 2017년 11월에는 규모 5.4의 지진이 경상북도 포항 지역에서 발생했습니다. 자, 이처럼 자, 규모라고 말하는 이것이 바로 지진의 강도죠. 지진의 강도. 지진의 강도는 0에서 9까지 숫자로 나타내는데 숫자가 클수록 강도가 높은 거야. 알겠지? 자, 숫자가 5 이상 넘어가면 숫자 5 정도는 건물 벽에 균열이 생기는 자, 그런 규모입니다. 자, 여기 봐봐. 이 건물에 균열이 생겨서 지금 여기가 다 부서져 내린 거 있죠? 바깥 외벽이. 더 심하면 어떻게 될까? 휘어지거나 무너지겠죠. 끊어져서 무너지겠죠. 자, 그러면 지진 말고 또 어떤 게 있을까? 우리나라는 계절별로 자, 자연재해가 자, 발생하는데 봄부터 볼까요? 자, 봄에는 황사 그리고 가뭄이 있어요. 황사는 중국이나 몽골 사막에서 발생한 미세한 모래먼지가 우리나라까지 날아와서 가라앉는 현상입니다. 자, 가뭄은 오랫동안 비가 오지 않거나 적게 오는 기간이 지속되는 현상이죠. 자, 황사와 가뭄은 자, 봄에 많이 발생합니다. 자, 특히 황사가 올 때는 우리는 자, 외출할 때 뭘 써야 해? 그렇지, 마스크 쓰죠. 자, 그래서 우리나라는 지금 마스크 쓰는 게 일상화되어 있어, 그치? 자, 연습이 많이 되어 있어. 그래서 지금 코로나19가 왔을 때도 우리 국민들이 마스크를 많이 써서 자, 그나마 지금 많이 확산을 줄이고 있는 것 같아요. 자, 여름에는요. 자, 폭염과 홍수입니다. 자, 폭염은 하루 최고 기온이 33도 이상 올라가는 매우 심한 더위를 말하고 홍수는 비가 많이 내려서 하천이 흘러넘쳐 주변의 도로나 건물 등이 물에 잠기는 재해입니다. 자, 특히 우리나라 강수량은 7, 8월에 집중하죠. 7, 8월 여름에. 따라서 이때 홍수의 피해가 많습니다. 자, 가을 겨울을 볼까요? 자, 가을. 자, 가을에는 태풍이 와요. 자, 늦여름부터 초가을 이때쯤 태풍이 오는데 적도 부근에서 발생해 이동하는 동안 많은 비가 내리고 강한 바람이 불어 큰 피해를 주는 재해입니다. 자, 그런데 태풍은 좋은 점도 있어. 지구의 공기를 순환시켜 적도지방과 극지방의 공기 온도를 적절하게 유지해줘요. 적도지방은 아주 더운 지역, 극지방은 남극, 북극 아주 추운 지역이죠. 태풍이 불면서 자, 이렇게 공기를 확 한번 섞어줌으로써 자, 온도를 적절하게 유지시켜준다. 자, 그리고 태풍이 비를 많이 뿌려서
물 부족 문제도 해결해 줍니다. 그래서 태풍은 우리에게 피해만 주는 건 아니다. 그치? 자, 그리고 겨울에는요, 한파가 오죠, 한파. 자, 겨울철에 기온이 갑자기 내려가면서 발생하는 추위예요. 그리고 폭설, 한꺼번에 눈이 많이 내리는 현상입니다. 자, 특히 이제 한파가 올 때는 우리가 피부가 얼 수 있으니까 자, 우리 보온에 신경을 써야 해요. 그래서 모자, 털모자, 털옷, 털신, 털양말, 마스크, 장갑, 자,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죠? 자, 정리해 볼게. 자, 자연재해란 홍수, 가뭄, 태풍, 지진, 황사 등 자, 피할 수 없는 자연현상으로부터 일어나는 피해입니다. 우리나라에서 발생하는 자연재해는 계절별로 봄에는 황사와 가뭄, 여름에는 폭염, 그리고 여름과 가을에 발생하는 홍수와 태풍, 자, 겨울에는 폭설과 한파가 있습니다. 그랬어. 자, 최근에는 지진도 자주 발생하고 있다. 지진. 자, 지진은 계절하고는 상관이 없죠. 자, 자연재해 보고서 만들기. 이게 아마 수행평가 같은 걸 하겠죠. 이럴 때는 인터넷 검색이나 기상청 누리집을 활용해서 조사하면 됩니다. 자, 그럼 자연재해와 자연재해의 피해를 줄이기 위한 노력이 있죠. 자, 황사 같은 경우에는 외출할 때 마스크를 쓰고 집에 돌아와서 손발 깨끗이 씻기. 가뭄은 저수지와 댐 등 물을 저장해 둘 수 있는 시설을 만듭니다. 자, 그리고 폭염. 자, 폭염은 야외 활동을 자제하고 수분을 충분히 섭취해야 합니다. 자, 홍수 같은 경우에는 댐이나 제방을 쌓거나 빗물을 가둬 놓는 시설을 설치합니다. 그래서 저수지나 댐 같은 경우에는 가뭄과 홍수의 피해를 적게 할 수 있는 방법이죠. 자, 태풍 같은 경우에 태풍이 오는 걸 막을 수는 없잖아. 그래서 태풍이 접근하면 기상특보를 지속적으로 청취하면서 위험에 대비해야 되죠. 자, 폭설 때는 제설 장비를 준비해 줍니다. 그래서 고속도로 같은데 길가에 모래주머니 쌓아둔 거 보이죠? 자, 그럼 폭설이 내리면 모래주머니를 이렇게 모래를 뿌려서 차들이 미끄러지지 않도록 해두는 거, 그런 작업도 하죠. 그 다음에 한파 같은 경우에 외출 시 보온에 유의하며 특히 머리 부분 보온에 신경 써야 한다. 그래서 모자나 목도리 같은 거 하죠. 지진에 견딜 수 있도록 건물의 구조를 튼튼하게 해야 됩니다. 자, 이런 것을 내진 설계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자연재해 조사 보고서 만드는 과정. 자, 먼저 조사 주제 정하기. 자연재해 중에서 무엇을 조사할지 주제를 정한다. 그리고 조사할 내용 정하기. 자연재해에 대한 정의, 또 발생 시기, 원인, 피해, 예방 방법, 안전 수칙 등 조사할 내용을 정합니다. 자, 그리고 조사 방법 정하기. 인터넷 검색하기나 기상청 누리집과 또 백과사전 찾기 등등 어떤 방법으로 조사할지 조사 방법을 정합니다. 자, 그리고 조사를 하겠죠. 조사하고 정리하기. 자, 그래서 사진이나 그림, 그래프 등 관련 자료를 수집하고 정리합니다. 마지막으로 조사 보고서 작성하기. 그러니까 조사한 내용을 바탕으로 조사 보고서를 작성합니다. 자, 그리고 끝나고 나면 여러 친구들 앞에서 발표하기로 마무리합니다. 자, 그러면 문제 한번 풀어볼까요? 자, 11차 문제입니다. 11차라고 적고 1번 문제 들어갈게요. 자연재해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그랬어요. 자, 자연재해란 자연현상에 의해서 발생하는 재해입니다. 자, 자연재해, 사람이 만든 재해 아니고 자연재해에 대해 해당하지 않는 것 한 개가 있네. 답을 찾아보세요. 읽어보면 답이 보일 텐데 찾았을 거라고 봅니다. 2번으로 넘어갑니다. 2번 겨울철에 주로 발생하는 자연재해끼리 바르게 짝지어진 것. 자, 겨울철입니다. 자, 보이죠? 자, 쉽게 찾았을 거라고 봅니다. 3번 넘어가 볼까?
지진으로 인한 피해로 알맞은 것은 지진이라 그랬어. 자, 우리 그림에 나와 있었죠? 자, 읽어봐도 알 것 같고. 4번. 자, 신문 기사 네모안에 알맞은 자연재해를 쓰래. 자연재해 종류 중에서 자, 여기 들어가는 뭘까요? 그랬어. 자, 내일 한반도의 북상에서 전국에 많은 비를 뿌리고 강한 바람이 불 것으로 예상된대. 자, 무엇 때문일까요? 자, 찾았죠? 자, 잘했습니다. 못 찾은 친구는 일시 정지하고 한 번 더 생각해 보세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11일차 자연재해 피해를 줄이기 위한 노력. 자, 아까 했었는데, 그치? 자, 우리 요즘 같은 경우에 자, 자연재해가 발생할 걸 미리 예측을 하고 자연재해가 발생할 거라고 예측이 되면 자, 우리 긴급 재난 문자가 개인별로 핸드폰으로 오죠. 자, 이런 것들이 자, 자연재해의 피해를 줄이기 위한 노력입니다. 그럼 긴급 재난 문자를 받으면 어떻게 해야 해? 그렇지. 자, 여기 따라서 이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거에 따라서 대비를 하면 되겠죠. 자, 그럼 이런 긴급 재난 문자는 어디서 보내나? 행정안전부에서 자, 지금은 보내고 있습니다. 행정안전부. 자, 그럼 기상특보는 왜 발령되나? 자, 볼까요? 자, 태풍처럼 자연재해가 예상될 때 기상특보를 발령합니다. 그래서 국민이 미리 대처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거죠. 자, 지금 보면 자, 태풍이 온나봐. 그래서 빨간색, 자, 아주 진한 색깔은 태풍경보, 그리고 연한 색깔은 태풍주의보. 아무래도 경보는 아주 위험한 거고 주의보는 자, 경보보다는 조금 약하지만 그래도 주의하라고 보내는 거죠. 자, 그래서 행정안전부와 기상청은 태풍이나 폭염, 한파, 폭설, 황사 등의 자연재해가 예상될 때 기상특보를 발령합니다. 그랬어. 그리고 지진은 언제 발생할지 알기 어렵죠. 그래서 특보로 예보할 수 없대. 그렇지. 지진은 특보로 예보할 수 없다. 그랬어. 그리고 기상특보는 자, 휴대전화의 긴급재난 문자나 스마트폰 응용 프로그램, 또 기상청 누리집 방송 매체 등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보 확인하는 방법. 자, 이게 긴급재난 문자죠. 자, 휴대폰으로 오죠. 그 다음에 안전디딤돌이라는 앱이 있습니다. 스마트폰 응용 프로그램. 자, 그리고 이거는 기상청 누리집. 그리고 이거는 방송 매체죠. TV나 라디오 같은 방송 매체. 자, 그러면 자연재해가 발생하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자, 황사는 마스크 쓰고 자, 외출하고 돌아오면 손을 깨끗이 씻기. 홍수는 해안가나 하천 주변 계곡 등 휩쓸릴 우려가 있는 곳에는 가지 않아야 되고 자, 고립될 수 있는 상황이면 높은 곳으로 대피해서 구조를 기다려야 합니다. 자, 태풍이 온다 하면 거센 바람에 창문과 창틀이 분리되지 않도록 테이프로 단단히 고정시키죠. 자, 그리고 태풍으로 유리간판 등 떨어지는 물건에 다칠 수 있으니까 가방이나 손으로 머리를 보호하는 것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한파와 폭설을 볼까요? 자, 한파와 폭설은 체온을 유지하기 위해서 장갑, 모자, 목도리 등 착용하고 눈이 쌓인 지붕이나 고드름이 있는 곳은 가지 않도록 해야 돼. 왜? 이런 것 때문에 떨어져서 다칠 수 있으니까. 자, 그리고 지진 한번 볼까요? 자, 지진이 났을 때 자, 집 안에 있을 때는 탁자 아래로 들어가 몸을 보호하고 흔들림이 멈추면 문을 열어서 출입구를 확보해야 합니다. 자, 그리고 등교나 하교 중이야. 건물과 떨어진 운동장이나 공원 같은 넓은 곳으로 대피해야 돼. 자, 그리고 승강기에 있을 때는 모든 층의 버튼을 눌러 가장 먼저 열리는 층에서 빨리 내린 후 계단을 이용해야 합니다. 되겠죠? 자, 그리고 자, 여기서도 자, 이 부분 유리 간판 등 떨어지는 물건에 닿을 수 있으니까 가방이나 손으로 머리를 보호하는 것. 자, 잊지 말라 그랬어요. 자, 그럼 정리해보자. 자, 기상특보 발령. 자, 행정안전부와 기상청에서 자, 이런 태풍, 폭염, 한파, 폭설, 황사 등의 자연재해가 예상될 때 기상특보를 발령해서 미리 대처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그리고 그런데 지진은 언제 발생할지 모르니까 특보로 예보하지 않는다.
자, 자연재해가 발생했을 때 대처 방법은 자, 그 자연재해의 종류에 따라 행동 요령과 안전수칙을 알고 실천하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자, 기상특보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자, 이렇게 4가지가 있다 그랬어요. 자, 그리고 방송 매체 등. 자, 기상특보가 중요한 까닭은 자연재해가 언제 발생할지 미리 알고 있다면 국민이 미리 대처할 수 있고 피해를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자, 그래서 지진 발생 시 행동 요령. 자, 아까 집안에 있을 때, 등교나 하교 중일 때, 승강기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행동 요령을 알아봤고요. 자, 자연재해가 발생했을 때 안전수칙은 자, 황사, 또 홍수, 태풍, 그리고 한파와 폭설. 자, 알아봤습니다. 자, 그럼 문제 풀어볼까요? 자, 11일차입니다. 11일차 적고 문제 들어갈게요. 1번 문제. 밑줄 친 이것을 쓰시오. 행정안전부와 기상청은 자연재해가 예상될 때 이것을 발령합니다. 이것은 휴대전화의 긴급재난문자나 안전디딤돌 응용 프로그램 자,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것은 무엇일까요? 자, 일시정지하고 답을 확인해 볼까요? 자, 2번 문제로 넘어갈게요. 자연재해가 발생했을 때 대처 방법으로 알맞지 않은 것은 어느 것입니까? 자, 폭염, 황사, 폭설, 가뭄, 한파. 알맞지 않은 것을 찾았으면 답을 적습니다. 일시정지. 자, 스타트. 답 적었죠? 3번. 오른쪽 친구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어떤 자연재해가 발생했을 때의 행동 요령입니까? 해안가나 하천 주변 등 휩쓸릴 우려가 있는 곳에 가지 않아야 한대. 고립될 수 있는 상황이면 높은 곳으로 대피해서 구조를 기다려야 한대. 어떤 친구는 벌써 답을 적었을 거야. 그치? 자, 일시정지하고 답 적고 4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모 안에 기억에 알맞은 자연재해를 쓰세요. 우리 집 네모 대비 점검표. 자, 옷장이나 장식장 등이 넘어가지 않도록 고정하고 떨어지기 쉬운 물건을 가구 위나 높은 곳에 두지 않는다. 마실 수 있는 물, 비상약품, 비상식품, 라디오 등 비상용품을 미리 준비한다. 자, 무엇에 대비해서 이런 것들을 점검해야 할까요? 자, 일시정지 답 적었죠? 자, 그럼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 볼까? 자, 다음은 뭘까? 우리나라 인구 구성이구나. 자, 우리나라 인구 구성 한번 알아볼까요? 자, 11일차까지는 자연 환경에 대한 문제였어요. 자, 12일차부터는 인구에 관한 문제인데 그중에 첫 번째 우리나라 인구 구성까지만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이 그림은 자, 그래프는 제목을 봤더니 전국 초등학교의 학급당 평균 학생 수야. 자, 연도가 이렇게 흘러갈수록 점점 학생 수가 내려온다. 그치? 1960년대 한 학급에 65명씩 있었어. 그런데 2019년 몇 명이야? 평균 22명. 자, 너희 반에 인원이 한 22명 정도 되죠? 물론 더 적은 아이들도 있을 거야. 그치? 자, 그래서 자, 이렇게 적어지는 이유는 뭘까? 무엇 때문이다? 그렇지. 출산율이 자, 세계 최저 수준으로 떨어져서 그렇대요. 출산율이 떨어져서 아이들을 많이 안 낳는 거야. 그치? 우리 엄마들이. 그래서 자, 한 학급당 아이들 수가 점점 작아지고 있다. 그래서 지금 교실이 남아서 걱정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또 어떤 인구 현상이 있을까? 자, 방금은 저출산이었다면 이번에는 초고령 사회. 자, 초고령 사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프를 볼까요? 제목이 65세 이상 인구 비율의 변화래. 자, 그 말은 지금 이렇게 자, 연도가 흘러갈수록 자, 65세 이상 인구는 점점 올라가고 있죠. 자, 인구의 비율이 점점 65세 인구 비율이 점점 올라간다는 뜻이야. 자, 그건 무슨 말이냐면 우리 엄마들이 아이들을 많이 안 낳으니까 자, 한국의 인구는 전체적인 인구는 점점 줄어들 거예요. 맞죠?
인구는 점점 줄어드는데 우리 아이들, 청소년들의 수가 또 점점 줄어들어요. 그럼 상대적으로 무엇이 많아지는 거야? 그렇지. 우리 65세 이상 노년층이 점점 많아진다는 뜻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나라는 지금 2026년도가 되면 뭐가 될 것 같아? 초고령 사회에 진입한대. 초고령 사회 진입. 보면 2000년도에 고령화 사회에 진입했어. 고령화 사회. 우리나라가 고령화 될 것이다. 고령화 될 것이다. 여기에 진입한 게 2000년이었어요. 그리고 2018년에 2018년 얼마 전이었죠? 얼마 전에 드디어 고령 사회에 진입을 했어. 고령화 되겠다 했는데 2018년에 고령 사회로 진입을 했어요. 그리고 얼마 뒤에 또 한 8년 뒤에는 초고령 사회로 진입할 것이다. 20%가 넘으면 초고령 사회가 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되는 이유는 뭘까? 평균 수명이 길어져서 노인 인구가 늘어나기 때문이에요. 그죠? 그래서 애들은 줄고 노인이 많아져서 우리 사회는 어떻게 될까? 한번 생각해보자. 일할 수 있는 인구가 어떻게 되겠니? 일할 수 있는 인구 비율이 줄어들겠죠. 그쵸? 그럼 일을 해야 세금이 거둬져서 나라가 살림을 살아갈 수 있는데 이 인구가 줄어들면 어떻게 되니? 세금이 적게 거치겠죠. 그럼 우리의 복지사회는 점점 후퇴하게 될 것이다. 이게 불보듯 뻔한데 걱정입니다. 그죠? 여기서 이제 고령화 사회라는 건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 인구의 7%를 넘는 사회. 이게 고령화 사회라고 하고요. 14%를 넘으면 7%의 2배, 7이 14. 14%를 넘으면 고령 사회라고 합니다. 그리고 20% 넘으면 초고령 사회로 구분합니다. 되겠니? 그래서 2026년에 초고령 사회가 된다고 하는데 걱정입니다. 그래서 연령별 인구 구성 비율을 한번 볼까요? 이런 거지. 1970년대부터 2050년까지 이쪽은 예상이죠. 예상을 보면 우리나라가 100% 우리나라 인구를 100%라고 봤을 때 우리나라 100%에서 요 색깔 점점 줄어들고 있는 거 보이죠? 요 색깔이 14세 이하의 인구입니다. 14세 이하는 유소년층이라고 그래요. 유소년층 인구는 줄어들고 있어. 비율이. 그리고 중간에 15세부터 64세까지를 청장년층을 15에서 64세까지입니다. 청년장년층의 인구는 54%대에서 어때? 거의 이쪽하고 비슷해. 그 중간에 한 70%까지 올라갔었어. 쭉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왔어요. 한 50%대로 진입합니다. 거의 비슷하다고 보면 이제 65세 이상의 노년층의 비율이 어떻게 되고 있니? 비율이 점점 많아지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2050년을 보면 전체 인구의 보면 반은 청장년층이야. 그리고 40% 정도가 노년층이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 아이들은 10%도 안 되겠네. 그치? 그래서 아주 걱정입니다. 그죠? 그리고 그럼 정리를 해볼게. 우리나라 인구 구성. 인구라는 건 한 나라나 또는 일정한 지역에 사는 사람의 수를 인구라고 합니다. 그래서 연령별 인구 구성의 특징을 보면 저출산, 아이를 적게 낳는 가정이 늘면서 새로 태어나는 아기 수가 점점 줄고 있어. 그리고 고령화, 전체 인구에서 노년층이 차지하는 비율이 늘어나고 있다. 그래서 이거 그림을 보면 14세 이하는 이렇게 줄고 있고 노년층의 비율은 점점 올라가고 있어. 그치?
자, 이게 저출산이고요. 저출산. 자, 이게 고령화죠. 고령화. 자, 그래서 앞으로의 인구 구성도 예상을 해보면 현재보다 더 유소년층 인구는 줄어들고 노년층은 늘어날 것이다 라고 예상합니다. 자, 그래서 아까 확인했던 거고요. 인구 피라미드로 본 인구 구성도 볼게. 자, 인구 피라미드는 자, 인구 구성을 남녀로 구분해놨어. 왼쪽은 남자, 오른쪽은 여자. 60년대는 그래도 저 피라미드처럼 생겼죠. 자, 남자, 여자 골고루. 자, 유소년층이 많았어. 그래서 노년층은 점점 작아졌었죠. 그런데 90년대 약간 이렇게 자, 볼록한 무슨 병? 자, 항아리처럼 생겼어. 항아리처럼 생겼어. 자, 이때까지만 해도 그래도 좀 괜찮았어요. 그런데 2018년을 볼까요? 어때? 자, 이제는 여기 보면 자, 여기 보면 아이들을 많이 안 낳으니까 전체적으로 인구가 줄어들고 있는 거 보이죠? 자, 줄어들고 있으면서 자, 비율이 자, 노년층의 비율이 자, 여기 그림을 봐봐. 좀 더 길어졌잖아. 그치? 옛날에 비해서. 자, 근데 우리 아이들은 줄어든 거 보이죠? 이게 짧아졌지? 자, 이것만 봐도 자, 여기 유소년층은 점점 길이가 짧아지고 우리 노년층은 길이가 늘어났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전체적으로 또 인구가 줄어드는 것도 보입니다. 자, 그래서 연령별 인구 구성에 따라 인구 피라미드의 모양이 달라지며 젊은 연령층의 인구가 많을수록 피라미드형이 된다. 이렇게 피라미드. 자, 그래서 1960년에는 유소년층 인구 비율이 높고 노년층 인구 비율이 낮은 피라미드 모양이었어. 자, 그런데 점점 인구 비율이 자, 줄어들고 노년층 인구 비율이 늘어나면서 유소년층은 줄어들고 노년층은 늘어나면서 자, 피라미드의 밑변은 줄어들고 윗부분이 폭이 넓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나아가면 어떻게 될 것 같아? 이렇게 되지 않을까? 걱정됩니다. 그래서 시대별 인구정책을 보면 있잖아. 1960년대부터 90년대까지는 인구수가 많아서 출산율을 낮추려는 정책을 폈어. 자, 2000년대에는 자녀를 낳는 수가 줄어들어 이제는 반대로 출산율을 높이려는 정책을 펴니다. 자, 그래서 표가 있었는데 우리 표가 여기 안 나오나? 여기서는 안 나오는구나. 자, 여기 밑에 볼까? 여기 나왔네. 인구 구성이 달라지면서 자, 나라 정책도 바뀌었대 그랬어. 1960년대는 자, 인구가 많았죠. 자, 그래서 어떤 정책을 폈어? 딸아들 구별 말고 둘만 낳아 잘 기르자. 그러니까 둘만 낳으라고 했어. 너무 많이 낳지 마라. 출산율을 낮추려는 정책을 폈어요. 자, 90년대까지. 그런데 자, 이제 자, 90년대 70년대까지는 둘만 낳아 잘 기르자 했어. 60년대에서 70년대. 그런데 90년대까지는 어떻게 했어? 둘도 많다. 뭐 하자? 하나만 낳아 잘 기르자. 였었어. 아주 심각했지, 그치? 자, 이건 정말 지금 봐서는 너무 잘못된 정책이었죠. 자, 둘만 낳아 잘 기르자까지는 자, 괜찮아, 그치? 근데 둘도 많다. 하나만 낳아라. 자, 이렇게 하다 보니 오늘날에는 인구가 너무 줄어들었죠. 자, 그래서 이제는 2000년대 표현은 뭘까? 자, 더 나으면 더 나은 대한민국. 더 나으면 더 나은 대한민국. 자, 그래서 출산율을 높이려는 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되겠죠? 자, 문제 한번 풀어볼까? 자, 12일차입니다. 자, 12일차라고 적습니다. 자, 문제 1번 들어갑니다. 다음 네모 안에 공통으로 알맞은 말을 쓰시오. 자, 네모는 일정한 지역에 사는 사람의 수입니다. 네모 구성은 연령별로 크게 유소년층, 청장년층, 노년층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네모는 무엇일까요? 벌써 썼죠? 눈치 빠른 친구들. 자, 일시정지 하고 답 쓰고. 자, 2번
들어갑니다. 자, 2번 문제. 오늘날 우리나라의 연령별 인구 구성의 특징으로 알맞은 것을 2가지 고르시오. 자, 오늘날입니다. 그죠? 자, 오늘날 자, 연령별 인구 구성의 특징입니다. 자, 알맞은 것을 2가지 고르라고 했네. 자, 2가지 한번 찾아봅시다. 일시정지하고 답을 찾고 자, 넘어갈게요. 3번. 자, 자료를 설명한 내용으로 알맞지 않은 것은 뭘까요? 그랬어. 자, 이게 인구 피라미드인데 자, 남자, 여자로 자, 구분을 했고 자, 위에서부터 노년층, 청장년층, 유소년층 그리고 왼쪽은 자, 연도가 안 나와 있구나. 자, 왼쪽은 피라미드 모양이었고 오른쪽은 자, 피라미드가 이렇게 자, 좁아지고 있는 거 보이죠? 이런 모양입니다. 자, 보기를 읽고 알맞지 않은 거 찾아줍니다. 일시정지하고 읽고 답 찾고 넘어가겠습니다. 4번. 우리나라의 인구정책을 바르게 나타낸 거 언제? 2000년대 우리나라 인구정책. 자, 2000년대니까 오늘날이라고 보면 되겠죠? 자, 그럼 동그라미 몇 번인지 자 해서 주면 될 것 같아. 자, 여기까지 우리 사회 알아봤고요. 다음 시간에 자, 인구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답 적어서 선생님한테 제출해 주세요. 오늘도 수고 많았어. 안녕.